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밝힌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71.7%는 집단 발생과 연관된 사례로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소재 의료기관 분당재생병원에서 현재까지 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경북에서는 봉합 푸른 요양원, 경산 행복요양원 등 각종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복지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된 강화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 사례가 확인되는 만큼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해당 시설,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춰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단 감염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우려스럽고 이 부분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의 전병일 교수님, SBS의 한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한지영 기자, 네. 오늘 브리핑에서도 가만히 보면 집단 감염 사례가 확진자의 71.7%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집단 감염 사례가 대단히 우려된다는 뜻이겠죠? 네, 처음에 저희가 신천지만 거의 신경을 네. 썼는데 신천지 신도 감염 비율은 초기 80%에서 50% 초반대로 지금 낮아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대규모 혹은 또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에서 49명이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49명이요? 네네. 지난 4일에 이제 2명이 발생한 이후에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시설에 있던 2명이 인근 해성병원에 입원을 해서 또 이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서 14명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맨 위 왼쪽이요. 네네, 조그맣게 맨 써 위 있는 왼쪽에 14명. 있고요. 그다음에 알려졌다시피 청도 대남병원은 지금 한 차례 꺾였지만 115명이 확진을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부산 온천교회가 35명.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던 경북 봉화관 푸른 요양원도 49명이고요. 그다음에 성지순례도 49명.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경북 경산의 서린요양원에서도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고요. 분당 재생병원에도 오늘 또 추가로 발생돼서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예, 이런 병원 같은 곳, 특히 요양원은 거기 계신 분들이 주로 고령층이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단히 취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주요 뉴스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천안시의 줌바 교습과 관련해서 8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또 하나의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났다. 교수님, 네. 이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양상을 보면 대부분이 집단 감염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2009년도에 신종플루를 저희들이 경험을 해봤는데요. 그 당시에 이런 그 빠른 속도로 환자가 발생해도 이렇게 많은 집단 감염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19가 특별히 또 이 차이점이 있는 것은 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활동을 했을 경우에 그 한 사람만 감염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환자를 만드는 그런 집단 감염이 상당히 특징적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건당국이 방역당국이 총력 대응하겠다. 이 부분을 앞으로 주목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외부 집단적인 행사나 모임은 꼭 취소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고요. 오늘 정부가 브리핑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무엇인지 한정 기자가 준비해 온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네.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4가지 사항이 적혀 있는데 네. 한전 기자가 하나하나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메르스 사망자 수가 38명이었었는데 예. 어제 그 숫자가 넘었습니다. 42명이 됐었고요. 어제 또 오늘 새벽에 1명이 추가돼서 43명으로 지금 집계된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를 보면 분당 재생병원 환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명이 총 확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환자와 간호사가 8명이 확진이 됐고 환자 보호자 가운데서도 또 1명이 추가로 확진이 되면서 9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 재생병원은 현재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는 대구 신천지시도 1,700여 명이 아직 검사를 안 받았다. 아직도 저 정도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교인 1,914명 중에 1,768명이 아직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오늘 오전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개학 전 긴급 돌봄이 오후 7시까지 제공이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원래 5시까지 하기로 했다가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는 아이들을 언제 데리고 가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오후 7시로 연장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지금 계약이 23일로 연기가 됐으니까 네. 이 긴급 돌봄 서비스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약 전까지 2주일 동안 운행이 되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2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예, 긴급 돌봄 이 부분은 아마 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에게는 상당히 정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정보이긴 한데 이 긴급 돌봄 서비스가 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아마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는 처음에 메르스 사망자를 이제 이번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류와 함께 살아가는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03년에 사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3년에 나타난 메르스, 2015년. 2014년에 처음으로 환자가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2015년에 그렇죠. 네네.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코로나. 네. 그러면 한 5년에서 6년 주기로 해서 이런 일종의 신종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는 네. 꾸준히 나타나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또 인류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서 또 살아나가고 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 이 신종 감염병의 발생 양상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그 가축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이런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큰 그 이 공중보건학적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사스, 메르스, 뭐 신종플루는 이미 뭐 계절 독감처럼 이제 자리를 잡아서 네. 이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만약에 뭐 걸리더라도 뭐 약 먹고 그러면은 낫는다라고 네. 하는 건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우리가 약도 없고 걸리면은 혹시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또 네. 폐렴으로 이어져서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직은 긴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치명률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네, 네. 뭐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 그냥 감기처럼 지나간다. 한 80%가 이제 그렇게 지나간다고 하지만 또 나머지 20%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기저질환인 분들은 상당히 빠르게 이 폐렴 증상이 발생이 되면서 본인은 증상도 느끼지 못하다가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런 질환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본인의 어떤 이 개인위생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 위기관리라는 측면에서 일관된 목소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정책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좀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말이죠. 이제 벌써 40일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 국민 여러분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징후가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국민에게 그런 것들을 권고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네네. 이제 지금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집단 발병을 이제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 자원이 불균형 상태가 돼서 환자들이 병원에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또 집에서 격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사망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랬을 때 그 위기관리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환자들을 격리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한다. 그 시설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앞으로 이런 집단 감염 사례가 지금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오늘 분당 재생병원이라든지 뭐 경상북도의 봉화의 요양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또 대구 신천지 같은 그런 또 대형 집단 감염이 발생됐을 때 똑같이 자원 불균형에 따른 의료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해줌으로써 국민들이 갖게 되는 막연한 불안감, 그 불안감을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그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 이
정부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마스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것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그 차이인데요. 그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도 공급은 수요를 못 따라가고 그것도 수요는 가수요로 인해서 더욱더 물량에 대한 그 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국민들에게 이 마스크를 꼭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또 성숙되어 있습니까? 그런 국민들을 믿고 마스크 정책도 펼쳐나가야지 무조건 공급을 더 늘린다 하니까 그 정부 발표를 듣고 또 우리 시민들은 계속 줄을 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니까 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교수님, 제가 궁금해하고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도 물어보고 또 아마 궁금해하시는 대목이 그런 걸 거예요. 그러면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확연하게 꺾이거나 완치자 수가 하루에 200명, 300명씩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제 뭐 많은 연구기관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뭐 한 3월 20일 정도가 정점을 이루고 그 이후부터는 감소 국면에 이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하는 거는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발병 양상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각종 통계치를 입력을 해서 그런 예측이 가능한데 저 역시도 한 3월 20일 정도가 정점을 이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신종플루라든지 그런 질병의 패턴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 시점부터는 정부가 이 질병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방역 당국의 발표를 좀 믿고 평상시와 같은 안정적인 생활로 다시 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예. 뭐 당분간은 여전히 뭐 저녁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취소하고 일찍 집에 가서 사회적 격리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을 시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예.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거리두기. 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지영 기자가 신천지 신도 1,700명이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오늘 대구시장이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말이죠. 신천지 측에서 기부하겠다는 120억 원 이거 받지 않겠다. 신천지가 지금 할 일은 돈 내는 게 아니라 검사에 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건당국과 대구시의 협조 요청에 절대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신천지 교회에서 대구 사회공동복지모금회에 100억 원의 성금을 기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시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성금을 거부하였습니다. 지금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이 해야 될 일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구시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다수의 교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진단검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는 방역 대책을 방해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구시장이 기부금 거부하겠다면서 철저하게 방역당국과 대구시 협조 요청에 응해라 그러는데 이 격리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신천지 신도들이 그 요청에 응하지를 않고 있는 모양이죠? 네, 자세한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밝히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지금 그런 검사나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대구시장이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본 기사로는 1인 시설이 아니면 그 방에 한 사람이 머무는 곳 아니면 못 들어간다. 신천지 신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장이 얘기를 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도 신천지 신도들이 이 대구시의 어떤 이 격리 요청 그래서 이런 생활센터에서 한 2주 동안 생활하다가 나중에 격리 해제가 되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는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거죠? 네, 거의 마무리는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챙겨서 빨리 검사를 진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대구 신천지 대구교회 검사 현황 1,768명이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 9,146명이 검사를 완료한 상황이고 그러면 대구 경북의 감염 확진자 수 증가세는 이제 저 검사가 다 마무리가 되는 한 2, 3일 정도 되면은 좀 확연하게 꺾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어제 그 이 확진자들에 대한 그 분석을 해보면은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그 확진자의 수를 대구 시민의 그 확진자의 수가 넘어섰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은 대구시에서의 어떤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부터 좀 늘고 있다. 또 그런 양상은 앞으로도 이 환자 발생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실제 오늘 그 이 정부에서 발표한 확진자 수도 어제 400명대에서 다시 오늘 또 500명대로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당분간은 이러한 그 증가세가 신천지 교회에 무관하게 이제 대구시, 경북도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신천지 측이 어제 정부에서 행정조사를 현장 가서 해서 네. 명단이나 뭐 교회 목록 이런 것들을 다 확보했다. 여기에는 뭐 대검찰청의 그 전문가들도 다 참석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네. 그런 목록을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 신천지가 과연 있는 그대로 자료를 제출했는지 있는 그대로의 교회 목록을 다 제출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이제부터는. 네, 행정 이제 수사부터 원래는 강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왔지만 행정 수사부터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제 중대본이 그래서 그 신도 명단과 예배 출석 기록 그리고 시설 전체 주소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실 방역이 최우선 목적이라면 압수수색 등 형사사법 절차보다는 행정상 강제 처분이 정보를 얻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네. 판단 때문인데요. 압수수색은 영장에 의해서 장소나 그 압수 물건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서 수사 폭이 좀 좁아지는 측면이 있어서 압수수색 자료를 또 보건당국과 공유하기 어렵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검찰은 그 방역당국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대검찰청 포렌식 요원과 장비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신천지 측이 교회, 뭐 위장교회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제출했을까? 정부의 협조 요청에 정말 협조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신천지를 잘 알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위장교회 명단이 63곳인데 이 중에 26곳? 거의 절반 가까운 그 장소가 누락돼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신천지는 인원과 시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조직이에요. 신천지 지도부에서 감추려고 했다는 그런 근거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름처럼 일반 교회처럼 위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판도 그렇고요. 안에 들어가면 뭐 목사님도 있고요. 그 안에서는 신천지인들이 이제 대거 포진되어서 신천지 포교에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이사를 오시면 집 근처 한번 교회를 가볼까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신천지 교인들과 친해지고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접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신천지 측이 만약에 위장 명단을 제출했다거나 제대로 된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검사에도 응하지 않고 불응하고 그러면은 이거 사회적 지탄은 지탄이고 네. 동시에 뭐 형사적 처벌 이런 정도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런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이제 형사 조치 사항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방역 당국이 어쨌든 간에 이 신천지 교회 측에 검사를 요청을 이제 하고 거기에 이제 불응할 경우에는 그런 법령에 따라서 고발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마스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팀에서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동이 지금 현재는 불가한 상황이에요. 처방전은 이렇게 딱 찍으면 입력이 끝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바코드도 없고 일일이 수기로 숫자를 쳐야 되고. 이거는 해도 너무해요.
오늘부터 원래 하려고 하다가 다음 주 월요일로 그 마스크 구매 오부제를 좀 유예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던데 맞습니까? 네, 오늘 다음 주부터 1인 2매씩 예.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고요. 그다음에 구매 요일에 따라서 출생 연도에 맞춰서 뭐 월요일이면 1, 2, 3, 화, 수, 목, 금 이렇게 예.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6번부터는 다시 월요일 돌아가서 월요일에는 그렇다면 1번과 6번, 화요일에는 2번과 7번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1일 2매씩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이 어느 약사분이 그 약국 입구에다가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데 아주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월화수목금해서 월요일에는 16 얘기하신 대로 화요일은 27 태어난 연도가 62년, 67년 이런 거겠죠.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이렇게 그 자기가 태어난 끝자리 교수님은 혹시 네. 끝자리가 공입니다. 공이시면은 네. 오늘 사실 수 있는 거네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사실 수 있는 거고 다만 가더라도 한 사람당 2매밖에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이 마스크 오부제 정부가 오죽하면은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싶긴 한데 네. 뭐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셔질 수 있다면은 뭐 다행이겠죠. 네, 사실 이제 수요가 넘쳐나니까 이 우리 국민들이 줄을 서면서 마스크 구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하늘을 찌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줄을 서는 기간을 이제 사실은 이제 5분의 1로 줄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줄을 섰을 때 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면 역시 또 불만은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충동을 좀 줄여주는 정책, 예. 소위 말하는 가수요를 줄여주는 정책, 그것들을 좀 진솔하게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 마스크 오부제도 당장 다음 주 정도면은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어떤지 과연 국민들이 안심하고 본인이 필요하는 1인당 2매를 다 살 수가 있는지 다음 주 정도면 또 평가가 나올 수 있겠죠, 한지영 기자? 다음 주에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건 네네. 약국을 갔는데 어이 죄송합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국마다 갈 수 있는 마스크의 그 양은 한계가 있을 건 아닙니까? 한계가 있고 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통해서 사야 되는데 그렇죠. 점심시간에 나왔을 때 과연 그 직장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말이죠. 왜 국민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서야 했는지, 긴 줄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없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이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치 소식을 전해드릴 때도 장성철 소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달 3일이죠. 홍남기 부총리 국민 여러분 마스크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2월 5일에 정부가 마스크 매점 매석 금지를 고시합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나서 25일에 정부가 수출 제한 공적 판매 조치를 시행합니다. 26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 제한으로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날이 27일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공적 판매 본격 시행까지 하루 이틀 시간이 더 걸린다. 그리고 2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불편이 계속돼서 송구하다라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요. 모레까지는 대책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죠. 3월 5일이면 어제 정부가 마스크 구매량 제한 강화, 생산 확대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의 이런 특히 홍남기 부총리의 저런 발언은 따지고 보면은 마스크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게 만든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오죽하면은 그 이후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총리, 뭐 부총리 다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정리하신 내용을 보면 한 번도 약속이 지켜진 적이 예.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뭐 제대로 된 사용법, 대책도 전혀 내놓지 않다가 이렇게 물량이 딸리니까 내놓은 대책이 뭐 아껴 써라 아니면은 뭐 마스크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 박자 늦은 대책이 국민들의 공포감을 키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판매 대란도 뭐 그로 인해서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내놓은 대책으로도 1인당 한 개씩 돌아가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생산량을 80%를 공적 마스크로 돌린다고 했는데 또 지금 현장 취재를 해보면 제조회사나 이런 게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대책이 앞으로 또 실효성을 있는지 이거는 또 앞으로 한번 더 체크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의 마스크 구매 오부제 교수님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전혀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을 보면서 환자 발생과 또 의료 자원의 부족과 또 각종 물자의 부족 이미 다 봤습니다. 1월 달에.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닥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닥치고 나서야 부랴부랴 하려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물건은 다 수출이 되고 또 생산할 수 있는 또 원자재는 또 수입선이 또 제한이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정부가 보건 이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이 질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각종 물자에 대한 사전 예측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국민들을 좀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는 잘 정비가 돼서 제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어제 마스크 대책의 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마스크 생산업체들 주말까지도 풀 가동시키고 수출은 하나도 안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전부 국내 공급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여러분 아마 기사에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생산업체 가운데 일부는 그러면 우리는 마스크를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업체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원부 자재를 갖다가 중국산하고 국산을 갖다 병행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에서 수출을 갖다가 금지시키는 바람에 국내 업체로 이제 주문을 갖다가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국내 업체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저희처럼 신생업체고 조그만 영세업체한테는 거기 그 배정하는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급기야는 가장 중요한 원부자재라고 할 수 있는 재고가 소진이 돼서 가동을 갖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오늘 직접 그동안은 이 담당자들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게 이럴 때일수록 정말 모든 창의성을 총동원해서 이때 아니면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대책들을 한번 내놔 봐라. 그래서 국민들을 안심시키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그 정도 수준의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저런 평가가 엇갈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 생산업체 현장을 찾았는데요. 현장 그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간 것이죠. 마스크 생산업체에서는 저렇게 모두 방호복 비슷하게 머리도 깨끗이 가리고 옷도 가리고 그래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에 가서 직접 생산업체의 설명을 듣고 현재 어떻게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는지 원료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특히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필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필터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생산업체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공급 원료가 영세한 업체들한테까지는 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생산할 수가 없다. 또 이런 문제점도 또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뭐 전량 국산화가 됐으면 뭐 좋겠습니다만은 또 중국에서 수입되는 또 물량이 또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마스크가 좀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사실 마스크를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만든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이 마스크 생산량이 지금 한정 기자 1,000만 장, 1,300만 장 엇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풀 가동하면 한 1,000만 장 이상은 매일 생산이 가능한 모양이죠. 1,000만 장 정도까지로 1,000만 장 있습니다. 정도까지. 네. 이 부분에서 마스크 생산 업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갔고요.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 특히 약국에서 지금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시행이 되는데 대리 구매 지금 현재는 장애인만 가능한데
이 범위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생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생산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이 현장 그림에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요즘 언론에 자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KBS 뉴스에도 나갔고 오늘은 TBS 뉴스공장에도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김상조 정책실장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마스크는 정말 의료진처럼 오염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있는 분들이 쓰거나 또는 내가 감염됐을지 모르는 호흡기 질환자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노약자 이런 분들이 주로 쓰셔야 되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사실은 자제해 줘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줘야지만 우리가 정작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책 담당자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건강한 분들은 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오죽하면 또 저런 이야기 할까 싶습니다만 또 어떤 면에서 저런 이야기는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건강하다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건강해도 작업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마스크를 또 꼭 써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 기사님들이나 또는 버스 기사님들 또 택배 운송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요. 다수와 상대하면서 또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저런 전제 조건이 건강하신 분 이런 표현보다는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붙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서 뭐 저도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고령층 또 다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 특히 아파서 병원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써야 된다. 네.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또 자기 차로 출퇴근하고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신 분들은 마스크 사용이 필요 없고 네. 야외 활동하러 나가기 위해서도 뭐 등산을 간다거나 공원에 산책을 간다고 그럴 때도 마스크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죠. 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불안하니까 산책을 나갈 때 봐도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네,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교수님이 다시 한번 분명히 좀 말씀 좀 네, 해주시죠. 사실 제가 저는 이제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이런 감염병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마스크는 사실상 그 의료진들 그리고 또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분들 그리고 또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외부 생활을 할 때 감염됐을 경우에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시는 그런 작업 환경에 처해진 분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집에서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교통 이동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마스크를 착용하기보다는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불필요한 만남도 좀 가급적 좀 자제하시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요구가 되는 그런 시민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병률 교수님이 전직 질병관리본부장이십니다. 전문가로서 이야기해 드린 거니까 꼭 잘 들으셨다가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스크 관련해서는 우리 대형 택배 회사들 네. 정말 요즘은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네. 그분들한테는 마스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어제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 봤는데 CJ 대한통운 그 택배 기사가 회사에서 마스크를 나눠주지 않아서 자비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밖에 네. 없다. 심지어는 동네 주민이 하도 이렇게 보다 못해. 그렇죠. 예. 택배 기사님들이 쓰고 다녀 주셔야지 우리가 안전하다. 나중에 우리가 택배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 뭐 이러면서 사서 줬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특히 이런 직업군,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군일수록 좀 회사에서 이런 분들은 좀 챙겨줘야 되지 않냐, 마스크는. 그건 다 모든 게 이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직결이 된다, 이렇게 보고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대기업들이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주 거액을 기부하고 또 지원 활동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정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자신의 회사에 이름을 걸고 일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공급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소식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의 행정복지센터에 한 여성분이 들어와서 황급하게 던져놓고 나갔는데 그 던져놓은
봉투를 보니까 안에 동정과 지폐로 18만 3,480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마스크 구매에 써달라 이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아직은 정말 많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